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의 사명환입니다. 저는 오늘 vestibular ocular reflex, vestibular spinal reflex, 그리고 vestibular percepti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estibular ocular reflex, 즉 VOR은 머리의 움직임 상황에서도 눈을 머리의 움직임 반대 방향으로 정확히 움직여줌으로써 시각적 목표물을 주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반사 반응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VOR이 존재하며 첫 번째는 머리 회전에 대한 로테이셔널 VOR, 두 번째는 상하 좌우 앞뒤로 움직이는 머리 움직임에 대한 트랜슬레이셔널 VOR, 마지막으로는 머리가 기울어질 때 발생하는 오큘러 카운터 롤이 되겠습니다. 세미서큘러 캐넬에 의해 발생하는 로테이셔널 베스큘러 오큘러 리플렉스는 3 뉴로널 아크에 의해서 눈의 움직임을 발생시킵니다. 첫 번째 뉴런은 베스플라 갱글리온으로서 세미서큘러 캐널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처리하여 두 번째 오더 뉴런인 베스플라 뉴클리우스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 정보는 다시 눈을 움직이게 되는 obtusense nucleus 그리고 oculomotor nucleus에 전달됨으로써 lateral rectus 또 medial rectus 머슬에 작용하여 눈을 움직이게 됩니다. vestibular nucleus를 보다 자세히 보게 되면 두 개의 종류의 뉴런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excitatory type 1 뉴런이 되겠고 두 번째는 inhibitory type 2 뉴런이 되겠습니다. 머리를 좌측으로 돌리는 경우 좌측 horizontal canal이 excitation 되게 되고 이는 동측의 vestibular nucleus를 통해서 반대쪽으로 넘어가 obtusense nucleus를 excitation 하게 됩니다. 이때 신경의 분지 일부가 다시 반대쪽의 vestibular nucleus의 type 2 뉴런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 반응에 의해서 반대쪽의 vestibular nucleus는 전체적으로 inhibition 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좌우의 vestibular nucleus는 vestibular commission을 통해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게 되는데 이러한 커미션은 타입 1과 타입 2 뉴런 사이의 밸런스를 조절해 주고 타임 컨스턴트를 6초에서 15초까지 늘어나게 만드는 burst storage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머리를 좌측으로 회전하는 경우 좌측 vestibular nucleus가 excitation 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functional excitatory component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너 이어에서 발생하는 excitatory 시그널이 vestibular nucleus로 전달되는 excitation이 되겠고 두 번째는 반대쪽 vestibular nucleus가 정상적으로 동측의 vestibular nucleus를 억제하고 있었던 inhibition이 풀리게 되는 disinhibition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컴포넌트가 모아짐으로써 동측의 vestibular nucleus는 보다 강력한 excitation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좌측의 vestibular neuritis와 같은 질환으로 vestibular nucleus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해 보게 된다면 실제로는 머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정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쪽 vestibular nucleus를 inhibition하는 시그널들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disinhibition이 약해짐으로써 반대쪽 vestibular nucleus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excitation 상태를 보이게 되고 이는 obtusense nucleus와 반대쪽으로 다시 넘어가는 oculomotor nucleus를 자극함으로써 lateral rectus와 medial rectus의 excitation을 유발하고 이는 slow phase 눈의 움직임은 좌측으로 그리고 vestibular neuritis에 의한 안지는 우측으로 발생시키는 기전이 됩니다. 이러한 환자에서 헤드 임펄스 테스트를 건축으로 시행하게 되면 이때 우측 귀에서 발생하는 이너 이어의 시그널에 의한 익사이테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반대쪽 vestibular nucleus에서 발생하는 이니비션이 디스이니비션 되어야 하나 이너 이어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vestibular nucleus도 이니비션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두 개의 컴포넌트 중 한 가지만 반응하게 됨으로써 우측 기의 익사이테이션의 크기가 다소 작아지게 되고 더불어서 건축으로 헤드 임펄스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캐첩 사카들이 일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기전이 됩니다. 동일한 환자에서 이번에는 병축으로 머리를 돌리는 헤드 임펄스를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이너 이어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너 이어에서 발생하는 익사이테이터리 시그널이 vestibular nucleus로 전달되는 컴포넌트는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쪽 귀에서 오는 이니비터리 시그널들은 건축 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두 번째 컴포넌트에 의해서 병축으로 머리를 돌렸음에도 약한
익사이테이터리 시그널이 obtusense 뉴클리우스와 오큘러 모터 뉴클리우스로 전달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병축으로 머리를 헤드 임펄스 테스트를 시행한 경우에도 아주 작은 VOR 성분이 측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다른 참고 문헌과 교과서에서 VOR 패스웨이를 도식화해 놓은 그림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예를 들었던 할마기의 문헌에 따르면 동측의 베스빌라 뉴클리우스가 자극되고 이 시그널은 반대쪽의 업티센스 뉴클리우스를 자극하며 이 신호가 다시 데코세이션 되어 동측의 오클러모터 뉴클리우스를 자극하는 경로로 동측의 눈이 움직이게 됩니다. 한편 커밍스 이비누과 교과서에 따르면 동측의 베스빌라 뉴클리우스가 자극되면 반대쪽의 업티센스 뉴클리우스가 자극되는 것은 동일하나 여기서 다시 데코세이션 되어 오클러모터 뉴클리우스로 전달되는 경로가 도식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베스빌라 뉴클리우스에서 직접적으로 오클러모터 뉴클리우스를 자극하는 신경 경로가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 경로를 Ascending Tract of Dieter라고 부르게 되는데 안젤라키의 도식에서와 같이 이너 이어에서 발생한 신호가 베스빌라 뉴클리우스를 거쳐서 반대쪽 업디센스를 거쳐 다시 데코세이션하여 오큘러모터 뉴클리우스로 돌아와서 메디알 렉투스로 가는 경로와 동측의 베스빌라 뉴클리우스에서 직접적으로 오큘러모터 뉴클리우스를 자극하는 두 가지의 경로가 서로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호라이즌털 캐널의 로테이셔널 VOR 패스웨이를 3 뉴로널 아크 또는 시냅스가 두 개 있다고 하여 다이시냅틱 브레인스템 패스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최소한의 뉴런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7에서 15ms, 즉 매우 짧은 시간 이내에 안구의 움직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4개의 뉴런을 아크를 포함하는 일부 경로도 있기 때문에 이를 올리고시냅틱 패스웨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러한 신경 경로의 뉴런의 숫자의 차이로 인하여 메디알 레툭스 입시라테럴 사이드의 레이턴시가 조금 더 길다는 문헌도 존재합니다. Ascending Tract of Dieters는 사람이 있어서 그 역할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본 트랙트를 통해서 3 뉴런al 아크가 구성되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obtusense nucleus와 oculomotor nucleus 사이의 병변이 존재한 환자의 경우에는 메디알 렉투스에 의한 VOR이 거의 다 없어진다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ascending tract of Dieters의 역할은 매우 작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econd order operant에 해당되는 vestibular nucleus는 superior lateral, inferior medial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세미서큘러 캐널들은 주로 superior와 medial 쪽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유트리클의 경우는 lateral과 medial vestibular nucleus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큐의 경우에는 lateral과 inferior vestibular nucleus로 정보들이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헌에 따라서 어느 vestibular nucleus로 시냅스가 연결되는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나 대체적인 큰 경향성을 보게 되면 세미서큘러 캐널과 유티리크들은 주로 vestibular nucleus의 위쪽 부분들 즉 superior, lateral 쪽으로 전달되는 반면에 세큐는 vestibular nucleus의 아래쪽으로 정보들이 많이 전달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VOR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월드의 세 가지 법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의 움직임은 캐널의 움직임 플레인과 같은 평면상에 존재한다는 법칙이 되겠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법칙은 익사이테이터리 반응의 크기가 이니비터리 반응의 크기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호라이즌탈 캐널은 노란색 평면, 즉 수평 평면과 같은 평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눈의 움직임 또한 노랑 평면, 즉 눈이 좌 또는 우측으로 움직이는 평면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한편 오른쪽 위의 포스테리 캐널의 경우에는 우측 그림의 핑크색 평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눈의 움직임 또한 핑크색 평면과 같은 평면에서 움직이게 되고 이러한 움직임을 유발하기 위한 EOM 근육은 핑크색 평면과 유사한 각도를 보이게 됩니다. 즉 오른쪽 포스테리 캐널을 자극되게 되면은 동측 눈의 superior oblique muscle이 작동하게 되고 반대쪽 눈에서는 비슷한 평면상에 존재하는 inferior rectus가 자극을 받게 됩니다. 동일한 원리로 좌측 귀의 anterior 캐널이 자극을 받게 되면 동측 눈에서는 비슷한 평면상에 있는 superior rectus가 액티베이션 되게 되고 반대쪽 눈에서는 비슷한 평면상에 존재하는 inferior oblique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월 세컨드 롤을 이해하기 위하여
큐플라가 디플렉션 되는 각도의 크기를 가로축에 표시하고 이때 베스피라 너브에서 발생하는 뉴럴 디스차지를 세로축에 표시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자극되는 방향의 큐플라 디플렉션은 아주 큰 리스폰스를 보이게 됩니다. 한편 반대 방향으로 큐플라를 디플렉션 하게 되면 반응의 크기의 변화는 작은 양밖에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resting state potential이 대략 1초에 100번씩 자극되던 것이 숫자가 내려가는 경우 아무리 작게 내려가더라도 0 스파이크스 per second보다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이니비션 이하로는 반응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inhibitory cut-off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왼쪽으로 갑자기 머리를 돌리는 경우 호라이즌탈 캐널은 키노실륨이 가장 유트리클 쪽, 즉 앞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관생이한 엔돌림프의 움직임은 키노실륨 쪽으로 동측귀에서 움직이게 되고 이는 동측귀의 액티베이션을 유발하게 됩니다. 한편 반대쪽 귀에서는 엔돌림프의 관성이한 움직임이 키노실륨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큐플라 디플렉션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니비토리 리스폰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양측 귀에서 발생하는 리스폰스는 서로 동일하지 않으며 좌측 귀에서 발생하는 excitatory response가 우측 귀에서 발생하는 inhibitory response보다 훨씬 더 큰 반응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드 임펄스 텍에서 머리를 우측으로 갑자기 회전하는 경우 대부분의 리스폰스는 우측 귀에서 발생하는 excitatory response이고 아주 작은 일부는 좌측 귀에서 발생하는 inhibitory response가 합쳐진 결과물입니다. 본 그림에서와 같이 라비린섹토미를 시행하여 우측 귀의 이너 이어 펑션을 완전히 제거한 경우에는 VOR 게인이 매우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우측 귀에서 오는 excitatory response가 모두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래 작게 남아있는 VOR response는 반대쪽 귀, 즉 건축 귀에서 온 inhibitory response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VOR 게인의 크기는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손의 플로큘러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그 크기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베스뷸라 뉴클레우스에서 발생하는 신호들은 베스뷸라 뉴클레우스에서 손으로 올라가는 모시 파이버와 파랄렐 파이버를 통해서 퍼킨즈 셀의 정보를 제공하고 눈에 맺혀지는 상들은 비주얼 에러를 통해서 인피리어 올리바리 뉴클레우스를 통해 퍼킨즈 셀의 정보를 제공하여 이러한 정보들이 모아진 것은 베스뷸라 뉴클레우스에 다시 피드백을 제공해서 VOR의 크기를 작게 또는 크게 바꾸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에게 돋보기 안경을 씌워놓게 되면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서 점점 VOR의 게인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돋보기 안경을 다시 벗기게 되면 VOR 게인이 다시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시용 안경의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근시용 안경은 반대 방향, 즉 VOR 게인이 점점 작아지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VOR은 세미서큘러 캐널뿐만 아니라 오틸리스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오톨리트 오큘러 리플렉스 즉 OOR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OOR에 대해서 저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크게 헤드 트랜슬레이션에 의한 VOR, 그 다음에 헤드 틸트에 의한 VOR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헤드 트랜슬레이션에 의한 VOR은 머리의 움직임의 반대 방향으로 눈을 움직임으로써 시각적 목표물을 주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유트리클의 바깥쪽 면에서 발생한 신호들이 반대쪽으로 데쿠세이션 돼서 눈의 근육을 작동하는 다이렉트 패스웨이가 존재하고 이 외에도 세레벨름을 통한 폴리시냅틱 인다이렉트 패스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미서큘러 캐널 VOR과 달리 오톨리스 메디에이티드 VOR의 경우에는 이러한 폴리시냅틱 패스웨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경우 눈이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오큘러 카운터 롤링은 유트리클의 안쪽 면에서 발생한 신호들이 데쿠세이션 되어 반대쪽 눈의 인피리어 렉투스와 인피리어 오블리크 머슬을 액티베이션 하게 되고 동측 눈에서는 수피리어 오블리크와 수피리어 렉투스 머슬을 액티베이션 하여 눈을 회전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트랜슬레이셔널 부여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검사로서 헤드 히프 테스트가 존재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환자의 머리를 좌 또는 우로 갑자기 미는 경우 이때 발생하는 눈의 움직임을 서치 코일을 통해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슬레이셔널 VOR은 양측 눈의 컨주게이트 레티널 습을 최소화하고 바이노큘러 차이를 작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세미서큘러 캐널 로테이셔널 부여혈과 매우 다른 점으로서 양측 눈을 동시에 작동하는 기전이기 때문에 일축 눈만을 측정해서는 정확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각 목표점의 거리와 눈의 주시 방향에 따른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것도 로테이셔널 부여혈과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오큘러 카운트롤링은 머리를 기울였을 때 나타나는 눈의 반대 방향 훼손으로서 롤 플레인에서는 머리를 기울이더라도 레티널 슬립의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안구 훼손의 개인은 0.1 정도로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40도 정도 기울이게 되면 이때 나타나는 눈의 움직임은 4도 정도에 불과하게 됩니다. 머리가 기울어졌을 때 나타나는 양측 눈의 높이 차이는 스큐 데비에이션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버티컬 미스얼라이먼트 교정 그리고 눈의 북극과 남극을 연결한 선이 수직으로 세워지게 되는 과정 두 가지의 교정 경로를 거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트랜슬레이셔널 VOR과 오큘러 카운트롤링은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오토리드 오큘러 리플렉스 검사 방법은 오큘러 뱀프 검사입니다. 오큘러 뱀프는 유트리클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인피리어 오블리크 머슬에서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대체로 VOR 리스폰스에 해당되고 일부의 성분은 베스플러 스파이널 리플렉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베스플러 스파이널 리플렉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SR은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자세를 유지하게 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베스티뷸에서 발생하는 인풋을 이용해서 머슬 톤을 유지하는 반사 반응이 되겠습니다. VSR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목의 근육의 톤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Vestibular Colic Reflex, 즉 VCR이 존재하고 그 외에도 팔과 다리의 머슬을 톤을 조정하는 VSR이 존재합니다. 베스티뷸러 인풋을 받지는 않지만 넥의 프로프리셉션을 기반으로 몸의 머슬 톤을 조정하게 만들어주는 Cervicospinal Reflex, 즉 CSR도 VSR과 동반하여 함께 작동하게 됩니다. VSR은 두 개의 베스티블 스파이널 트랙트를 이용하여 반사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메디얼 베스티블 스파이널 트랙트로서 주로 목 근육의 톤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머리의 위치와 자세를 교정하게 됩니다. 이를 베스티블 콜릭 리플렉스 VCR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라테럴 베스티블 스파이널 트랙트로서 이는 팔, 다리 근육에 있는 익스텐서 머슬의 톤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베스티블 스파이널 리플렉스에 해당됩니다. DNA와 캐널 펑션들을 제거한 Decerebrate Canal Plugged 동물 모델에서 몸과 머리를 기울이게 되면 동측의 베스티뷸러 올간들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때 동측의 익스텐서 머슬 톤이 올라가기 때문에 동측의 다리는 펴지게 되고 반대쪽 다리는 굽어지게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목을 기울이게 되면 목에 있는 플렉스 머슬들이 액티베이션 되면서 cervicospinal reflex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반대로 반대쪽에 있는 익스텐서 머슬 톤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대쪽 다리가 펴지게 되고 동측의 다리가 굽어지게 됩니다. 같은 쪽에 VSR과 CSR을 동시에 유발하게 되면 두 개의 리플렉스는 서로를 캔슬 아웃 하게 됨으로써 양측 다리가 톤을 균등하게 유지하는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에서도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 전체를 우측으로 기울이는 경우 우측에 있는 유트릭과 세큐리 자극이 되기 때문에 베스피럴 스파이널 리플렉스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동측에 있는 익스텐서 머슬 톤이 올라감으로써 동측 다리는 펴지고 반대쪽 다리는 굽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목을 굽혀서 좌측으로 플렉서 머슬들을 굽히게 되면 cervicospinal reflex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는 반대측에 익스텐서 톤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대쪽 다리가 펴지게 되고 동측 다리가 굽어지게 됩니다. VSR과 CSR을 동측 목과 귀에 전달하게 되면은 양측 다리의 익스텐서 머슬 톤은 균등하게 맞춰줄 수가 있고 반대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극을 인가하게 되면 익스텐서 톤을 더 강력하게 줌으로써 더 다리가 많이 펴지고 반대쪽 다리는 더 많이 굽어지도록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의 팔, 다리에서 발생하는 익스텐서 머슬의 톤을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진료 현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리플렉스의 측정 방법은 서비칼 뱀프가 되겠습니다.
서피컬 램프는 쇠큐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SCM 머슬에서 이니비토리 리스판스로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VOR 성분은 거의 없고 모두 VSR 성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경부 근육에 해당되기 때문에 vestibular colic reflex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vestibular perception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스템을 통해 상위 중추신경계로 전달된 vestibular information들은 보다 복잡한 vestibular function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콜텍스와 서브콜텍스 수준에서는 피험자가 스스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3차원 공간에서 본인이 존재하고 있는 위치와 방향성이 어떤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리플렉스들과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고자 하는 voluntary motion 사이의 인테그레이션도 콜텍스와 서브콜텍스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히포캠퍼스 그리고 템포로파리에탈 로브에서는 다양한 센소리 인터그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 스페이셜 메모리를 유지하고 공간상에서 본인이 원하는 위치를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센세이션들과 달리 vestibular sensation은 primary vestibular cortex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 실험에서 vestibular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되뇌 영역들이 밝혀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medial superior temporal area MST, 또 parietal insular vestibular cortex PIVC 등이 전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에서는 이 동일한 위치가 템포로파리에탈 오퍼큘라 또는 오퍼큘룸에 해당되는 부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고 우측 그림에서와 같이 인슐라가 있으면 이를 덮고 있는 파리에탈 로브와 수피리어 템포럴 로브가 사람에 있어서 PIBC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Higher vestibular dysfunction은 브레인스템 패솔로지에서 발생하는 증상과 징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브레인스템의 문제인 경우는 주로 셀프 모션의 벨로시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빙글빙글 도는 듯한 로테이셔널 문제를 퍼셉츄얼하게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서 포스처럴 컴포넌트도 많이 포함되는데 스큐 데비에이션, 오큘러 토전, 헤드 틸트와 같은 증상들이 동반되고 서브젝티브 비주얼 버티컬에서도 비정상적인 편의를 보이게 됩니다. 반면 하이어 베스티불러 디스펑션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에는 셀프 모션의 다이렉션에 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퍼셉션 레벨에서는 주로 오리엔테이션 또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기능에 있어서 피험자가 문제를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스큐 디에베이션, 오큘러 토전, 헤드 틸트와 같은 징후들은 보이질 않고 서브젝티브 비주얼 버티컬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편의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이어 베스티불러 디스펑션의 예로서는 헤미스페이셜 네글렉트, 또 방이 기울어져 보이거나 뒤집혀 보이는 것 같은 room tilt illusion, 또 한쪽으로 자꾸 환자가 밀린다고 느끼는 푸셔 신드롬, 또 스페셜 메모리와 내비게이션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이 모두 higher vestibular dysfunction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vestibular ocular reflex가 어떻게 visual target stabilization 하는지, rotational VOR, translational VOR, ocular counter roll과 Ewald law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VSR에 있어서는 postural stabilization을 하는 원리, 그 중에서도 vestibular colic reflex와 cervical vamp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medial vestibular spinal tract는 head, lateral vestibular spinal tract는 posture를 유지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vestibular perception으로서 PIVC와 opercular area, brain area에서 어떻게 orientation, spatial memory, navigation과 이러한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